에릭슨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들러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타가 났네요. 네, 오류가 났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러도 좀 평탄치 않은 뭐랄까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6남매 여기도 나와 있지만 6남매의 둘째로 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러의 뒤에 이론의 핵심인 형제관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느꼈던 거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 첫째도 아니에요. 막내도 아니에요. 6남매에서 둘째예요. 이리치고 저리치죠. 예. 자, 그래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되게 불행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되게 좀 병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잔병치레도 많고 몸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해가지고 건강한 형제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예. 자, 5살 때 심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의사가 되기 결심하게 돼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런 심리를 다루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안과 의사였어요. 예.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전문이 확장되면 거의 못 바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바꿨어요. 여기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안과 의사 됐다가 내과 전문의 했다가 다시 정신과 의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된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프로이트죠. 예. 프로이트하고 되게, 이 정신적동 이론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프로이트하고 되게 교류도 많았고요. 예, 되게 믿고 따랐어요. 진짜 스승으로. 앞에 나오는 융처럼, 초반에는. 자, 그런데 정신분석학의 회장을 같이 지내기도 했을 정도로 됐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죠. 프로이트는 늘 이것 때문에 딱 걸립니다. 뭐예요? 리비도, 성적 욕망. 예, 성적 욕구. 이거에 의해서 신경증이 형성된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론을 비판하면서 프로이트와 결별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을 형성하게 됐죠. 개인 심리학. 사람, 본인, 사람에 집중하게 된 개인,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개인이잖아요. 혼자잖아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집단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개인 심리학을 만들었습니다. 자, 1911년 프로이트가 해준 이후 아들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프로이트를 비판해요. 프로이트가 뭘 자료를 내면은, 논문을 내면은, 그거는 뭐라 계속 씹고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죠. 스토커. 예, 스토커처럼 그만큼 병적으로 프로이트를 통렬히 비난했다고. 예, 이런 삶을 살았는 게 아들러의 생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이 유년 시절에 너무 형제간에서 이렇게 아픔이 많았고 몸도 허약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아들러의 개인 심리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심리학이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주요 개념. 자, 개인 심리학이란 총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환원주의를 거부한대요. 즉, 뭐겠습니까? 총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전체. 나눠질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개인이라는 말은 나눠질 수 없다. 맞죠? 개인이 하나잖아요. 하나가 더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질 수 없죠. 예. 이거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을 정신, 신체, 혹은 각종 정신 기능 따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봤다는 거죠. 유기체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하나의 통합된, 우리 정신과 신체가 하나로 통합된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봤다는 게 이 아들레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 발달은 뭡니까? 사회적 자극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그랬어요.
환경하고 교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에릭슨이.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 이런 환경과 교류하면서 자극을 주잖아요. 받잖아요, 영향을.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동기화된다고 보는 게 주요 개념입니다. 아들러. 자, 그리고 아들러가 중요한 말을 했죠.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아들러가 한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왜? 사회적 자극,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아의 창조성을 강조해가지고 자아가 더 이상 이드, 이드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지극하여, 즉 무의식 말고요.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추구한다고 받는 게 아들레 이론이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주요 개념을 보면 가공적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가공적 목적, 가공적 목적. 가공이 뭡니까? 가공. 가상의 공간이죠. 현실적인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왜 우리 인간은 이런 가공적 목적을 만들까? 왜?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많은 가공적 생각에 의해 지배됩니다.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망상도 많이 하고. 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일어난 일도 아닌데 벌써 걱정을 하고 또 있죠. 예, 요게 가공적 생각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끙끙대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그 벌써 지배돼가지고 걱정 많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죠. 요걸 예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공적 목적 뭡니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벌써 벌어난 일이 아니죠.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아무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한. 자, 그럼 현실에서 결코 검증된 걸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벌어진.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진실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건 맞다. 판단 내리니까, 맞으니까 해야지. 동기 유발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공적 목적은 현실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믿으니까. 자, 그래서 가공적 목적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하거나 버려야 하겠지만, 그런데 현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성격 같은 경우에 보면 가상적인 미래를 기대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해가지고 인간 동기의 목표지향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이트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릭슨이나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미래,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있죠. 목표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이 아들러 이론의 주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열등감과 보상. 자, 열등감은 뭡니까? 남과 비교, 아니 뭐하고 비교해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네, 아들레의 기본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열등감에서 계속 지내면 자기는 처질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은 열등감이 있으면 이 열등감을 보상, 메꾸기 위한 거잖아요.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발달을 향해 노력, 즉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등감과 그에 대한 보상 노력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열등감으로 계속 휩싸여져 계속 있으면 뭡니까? 루저. 더 떨어지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도 어떤 이유로든 안 될 경우에는 열등감이 더 강화됩니다. 열등감도 어느 정도 것도 해야 되죠. 열등감이 더 강화되면 이게 뭡니까? 병적 열등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병적 열등감. 병적 열등감이 이끌어 뭐가 됩니까? 병리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정신병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병적 열등감이 이르는 환경을 기관의 결함 혹은 응석바지, 막내들 있죠, 애기들. 응석바지. 뭐 해줘, 저거 해줘, 막 이런 사람, 애들이 있잖아요, 애기들. 예. 혹시 아니면 방임으로 된다는 거죠. 방임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 아동학대 보면 아동 방임 있잖아요. 밥도 안 주고. 요즘 최근에 보면 20대 부부가 게임한다고 술 먹는다고 애 방치했다 애가 죽은 적이 있었잖아. 이런 건 방임. 예, 이런 거 심각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아들러라는 거의 이론에서는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뭐 사회적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은 병리적 현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이 평균적인 이런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 아들러의 이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런 병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면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사회적 관심을 갖게끔 만들면 되죠. 그럼 사회적 관심을 갖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되는 거를 통찰력을 만들면 돼요. 아, 내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죽겠다. 아니면 도태되겠다. 이런 통찰력이 생기면 스스로 나아지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뭐예요? 사회적 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병리적인 현상이 치료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겠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기 가치감은 계속 몰아치는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이것이 사회 적응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아들러가 얘기한 이 사회적 관심은 후에 이 그리버라는 학자가 이걸 특정하기 위해 척도를 만들었어요. 척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설문지 작성한 거 보셨죠? 만족한다, 만족하는 날이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척도인데 사회적 관심을 특정해 척도를 개발했어요. 그리버가. 이 사회적 관심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뭐 민주적 협력, 자신과 타인의 수용, 세상 속에 자신의 자리를 알고 지키며 사회의 영속성에 기하는 사람인지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질문하는 질문지예요, 질문지. 예. 자, 그러면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높은 사회적 관심을 가진 개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타, 베타는 멀리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이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챙긴다는 거죠. 이게 이타주의라는 거잖아요.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타인과 협동할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전에 아들러가 한 말이 뭐가 있다 그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면 뭡니까?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존재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떠나거나 외딴 섬으로 떠나거나 떠나겠죠. 네. 이렇게 이런 사회적 관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우월추구입니다. 우월추구. 우월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게잖아요. 우월. 우월. 예. 자, 그런데 이 아들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프로이트하고 결별을 했잖아요. 뭐 때문에? 프로이트가 너무 성격 충동, 인간의 성격 충동을 중요시하는 리비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보다 뭐? 공격성이 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받는 게 이 아들러의 이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선천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월을 향한 투쟁을 한대요. 우월을 향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맞잖아요. 지금 특히 경쟁사회죠. 학교, 취직, 다 뭡니까, 끝내는.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잖아요. 네.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성공을 향해서 노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는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사회인으로 문화를 완성한다는 건 뭔가? 사회 속에 있는 그 문화에 들어간다는 거죠. 적응을 한다는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월 추구는 선천적인 거죠. 여기도 나오죠. 네, 아들러는 우월 추구는 선천적이라고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인간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는 거. 자, 그래서 출생 시에는 실제가 아닌 잠재력을 존재해요. 출생 시에는 모르잖아요. 갓 태어나는 애가 어떻게 알아요? 우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잠재력을 갖고 나지만 이게 잠재력이 뭐입니까? 현실화되는 것은 각각의 노력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성공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면 성공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책을 많이 사줘 자기 인생의 뭐 삶의 성공을 느꼈다 이런 것처럼 뭐예요? 현실화되는 것은 각각의 살아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개인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잠재력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럼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시겠죠. 어, 반대로 노력을 안 하면 실패를 하든지.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투쟁의 결과 긴장이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긴장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투쟁을 하면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월에 대한 추구는 인간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 이게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타인의 안녕과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부정적 경향도 있어요. 어떤 거? 너무 심해요. 우월 추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깔보죠. 내가 항상 위에 있고 너는 니네들은 내 밑에 있어. 뭐야? 이기적인 목표로 나타나는 거야. 무조건 이기려고. 그리고 이기는 것을 죄송합니다. 기침이 조금 날라가가지고. 이기적 목표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고 밟아 올라가려는. 우리 현대사에 그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비인간적인 이런 태도. 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보면 고위공직자들이나 아니면 좀 학력 높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일탈 행동을 많이 하죠. 마약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탈 행동을 현상이 갑자기 뭐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이때까지 실패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본인이 하는 것 족족 뭡니까? 다 칭찬 듣고 1등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런 우월 추구가 너무 심한 자기애나 자기 과장이 너무 병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무조건 자기가 하면 다 뭐예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충고나 아니면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는 늘 1등이고 자기는 늘 우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판이 오고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일탈 행동이라 얘기하지만 그게 뭡니까? 다 범죄자들이 되는 거죠. 소위 우리 천재라 불리고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우월 추구가 병적으로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자, 아들러의 이론에서 주요 개념 중에 자 앞부분에서 얘기했는 거 아들러의 자기의 경험을 딱 비춰봤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겠습니까? 출생 순위에 대해. 여러분들 보면 독자도 있을 거고 맞이도 있을 거고 둘째, 셋째, 넷째 아니면 막내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 출생 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영향이 우리 사회적 관심이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주요 개념들은 다 뭐겠습니까? 아들러가 생각하는 인간과 사회의 이 교류를 할 때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사회 환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 첫 번째 맞이. 맞이는 처음에 태어났죠. 처음에 태어났죠. 자, 만약에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페이된 왕. 페이된 왕이 뭡니까? 왕에서 잘린 거죠. 비유될 만큼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죠. 우리 그러잖아요, 보면. 동생 태어나면은 우리 첫째한테 물어보면 맨 처음에 이쁘다 그러면 나중에 미워, 재미워. 왜? 부모가 동생만 쳐다보니까. 맞죠? 네. 자,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되찾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스스로 고립되어 적응됐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동생 자고 있으면 방에 들어가지고 베개로 이 좀 웃기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좀 슬픈 이야기죠. 베개로 동생 숨 못 쉬게 입을 막았다 그러죠. 듬뿍하죠. 네. 그렇게도 된대요. 왜? 동생만 없으면 자기가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자, 마지는 애정이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초연하여 혼자 생존해 나가는 전략을 쓸 거라는 거죠. 예, 맞아. 왜? 동생들이 계속 생기니까. 혼자 이제 자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들이 다른 둘째나 아니면 동생들에 비해서 막내에 비해서 뭐야? 자립심이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둘째 아이는 뭡니까? 처음부터 누나나 형이라는 속도 조정자를 가지고 있어 항상 누군가를 앞지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 형이나 누나를 앞질러가지고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위로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보다 빨리 말하고 걷는 것도 아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첫째 애들은 좀 느려요. 근데 둘째 애들은 빨라요. 바로 비교 대상자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체로 뭐가 있습니까? 비교를 해야 되고 늘 이겨야 되죠. 경쟁심이 강하고 대단한 야망을 가진 성격들이 많은 게 둘째 사람. 근데 이게 전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니죠. 왜? 아닐 수도 있죠.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막내는 대체로 응석바지로 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광을 부리죠. 뭐 장난감 가게 앞에 들러놓은 거죠. 저거 사자 막 상태 쓰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응석바지로 키워진다. 자, 그런데
가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것이 자기 것을 가지지도 못한 채 형제들로부터 모든 것을 분리받기도 하죠. 가정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다 형이나 누나 걸 다 물려받았잖아요. 요즘이야 뭐 다 사주죠. 예. 새로 사줘도 되잖아요. 요즘 뭐채 뭐 돈 잘 버는 사람들 많으니. 자, 모두가 자기보다 크고 힘이 세다고 생각하여 의존적이고 독립심이 부족하고 강한 열등감을 기용하는 게 막내예요. 사실 저도 막내입니다.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어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독립심이 좀 부족한 게. 자, 형이나 누나들을 능가하려고 강한 동기가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막내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즘 여러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 독자들 많죠. 혼자. 형제 자매 없어요. 혼자. 무남 동료. 예, 경쟁자 없죠. 경쟁할 형제가 없는 독특한 위치에 있죠. 응석을 부리고 계속 부릴 수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응석파지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생활 방식 때문에 의존심과 자아중심성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자아중심은 뭡니까? 지가 모든 거에 중심이 돼야 돼요. 의존심은 뭡니까? 의존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이게 가히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예, 좀 피곤한 스타일이 된다. 독자.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독자들 있을 건데,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들러는 이렇게 연구를 통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 요런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생활 양식입니다. 스타일 오브 라이프. 생활 양식. 생활 방식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좀 비슷한 말이지만. 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똑똑한 노력이 생활 양식이 된다. 우리는 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기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독특한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생활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라온 가정에서의 습관이나 아니면 여가 생활, 일상생활, 직업생활, 교육관계. 자, 이런 모든 영역에서 활동과 일관된 영상을 보이는데 이를 아들러의 성격 구조라고 받는 거죠. 성격 구조가 어떻다. 자,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이 인생 초기 4세, 5세에 확립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격 구조라면 다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초기 4세 내지 5세에 확립된다는 거죠. 32개월 이후에. 예, 여러분들이 성격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자, 불안전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목표를 지니고 있을 때는 뭐예요? 정신병리, 즉 정신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돌르는 이 정신병을 치료를 해야겠죠. 어떻게? 불안전한 생활 양식을 가지지 못하게 아니면 잘못된 목표를 안 지니게끔 자기의 이 생활 양식을 통찰할 수 있게끔 뭐가 잘못됐는지 고칠 수 있게끔 통찰력을 기르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아들레 이론을 보면 요 표가 되게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낮은 활동성이 있죠. 활동을 하는데 낮아요. 여기는 높은 활동성. 그러니까 되게 활달하게 얘기하죠. 활동하죠. 자, 요 표는 이렇게 보면 낮은 사회적 관심, 병리적인 현상들을 많이 일으키겠죠. 높은 사회적 관심. 예, 평상시 그냥 우리 일반인처럼 사회에 적응,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딱 사회에 잘 적응한 인간에 대한 얘기죠. 자, 총 생활 양식을 아들러는 요 네 가지형으로 봤는데, 자, 먼저 획득형이에요. 획득형. 뭡니까? 타인에게 요구하고 의존하는 형이에요. 양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활동성이 낮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왜? 활동을 안 하잖아요. 자,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지 말라 그러죠.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가 되잖아요. 예. 이 획득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활동성이 낮아 위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회피형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회피, 피한다고요. 현실 도피를 만행했죠. 신경증이나 정신증 환자들이 이런 회피형을 가져요. 낮은 활동성, 낮은 사회적 관심. 자, 지배형, 높은 활동성을 가지겠죠. 그런데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왜? 높은 사회적 관심이 아닌 낮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못 지내요. 유대를 못 한다고요. 그래요. 어떻게? 왜?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유대가 안 돼요. 상처를 주든지
착취해. 자신의 우월성을 성취하는 게 이 지배예요, 지배. 어떻게 보면 이 생활 양식의 네 가지 영 중에서 가장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표본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에요. 타인과 협조도 잘하고요. 타인에게 도움도 되고요. 인류 이익을 위해 협동도 하고요. 되게 딱 내용만 봐도 올바른 바른 생활 사나이잖아요. 바른 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사회적으로 제일 유용한 유형이 우리 아들러의 생활 양식 이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양이 맞을까요? 지향이 맞을까요? 지향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향, 이쪽으로 나가자. 이쪽으로 하자. 예. 지향해야 될 유형이 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입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러의 이론을 보시면은 치료 목표는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 강의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증상의 제거나 경감은 아니에요. 없애거나 경감이 아니고 뭐예요? 기본적인 삶의 전제에 왜곡된 삶의 동기를 수정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면 다른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삶이 없어지죠. 통찰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게 이 치료 목표예요. 아들레 이론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지적이고 직면적인 태도로서 클라이언트가 누가? 우리 사회복지사가 자기 패배적 행동을 통찰하게 알게끔 지가 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을 알게끔 통찰하게끔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자, 만약에 이러한 통찰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행동과 잘못된 지극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도태된다는 걸 알겠죠. 맞죠? 경쟁에 의해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통찰력을 가지게 되니까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든지 그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기. 예, 요런 게 치료 목표입니다. 아들네 이론에. 자, 치료 이론에 보면은 이 단계예요. 어떻게? 공감적 관계 형성.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의 관계라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잘 알아야 되죠. 라포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관계 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포트.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즉 대상자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됩니까? 아니죠. 시간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라포트라고 하죠. 라포트. 관계 형성을 만드는 거예요. 공감적. 자기가. 적극적 파트너가 되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야? 심령과 감정, 동기와 목표 이해하기. 자, 앞에 나온 생활 양식과 가공적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가 어떤지를. 자, 어린 시절의 삶과 출생 순위, 뭐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출생 순위가 뭔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내인지, 신경증이 발생하게 된, 즉 문제가 발생하게 된 촉진 요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줘. 그 정보를 알아야지 그 정보 속에서 있는 장애물들을 해결해 나가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더 얻게끔 증대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잘못된 것들을 하나 둘씩 삭제해 나가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목표와 자기 패배적 행동을 통찰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뭐 때문에 이렇게 패배하게 됐는지, 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복지사가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알게끔 옆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뭡니까? 대안이 뭐예요? 원래 있었던 A라는 준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B, C, D나 이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A라는 결과가 잘못된 결과잖아요. 잘못된 결과가 아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대안이죠.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선택. 그래가지고 대안이 나왔으면 그걸 택해야 되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예요. 지지, 서포트. 네, 그런 게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자, 아들러 이론의 평가를 보시면은 아들러도 끝내는 정신역동 이론의 한 축을 담당한 이론가입니다. 맞죠?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본인은 프로이트하고 대빵 싸워가지고 나는 프로이트 학파가 아니다, 프로이트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프로이트 이론에 근거를 둔 학자예요.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실제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줬죠. 다른 사람, 사회적 관심, 환경, 영향을 받나 안 받나? 받는다. 그럼 어떻게 이 병리적인 걸 치료하느냐? 자기가 이렇게 병리적이다, 잘못됐다는 걸 알겠고 통찰력을 늘리고 그 통찰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낮았거나 없던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게 아들리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인간 본성에 관한 기본 가정은 프로이트는 인간 본성이 아니고 뭐예요?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들러는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지 스스로 통찰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선해가지고 정신병리에서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자. 이게 아들러의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즉 뭡니까? 본인을 알아야 돼요. 개인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들러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겠습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 개인, 인간. 인본주의에 더 가까워요. 우리 뒤에 가면 이제 행동주의 다음에 인본주의를 얘기할 건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학파에 더 가까운 게 아들러 이론의 평가입니다. 현상학적 심리학의 선구자죠. 지금 현실이 있는 그대로 네, 인본주의에 더 가깝다는 거죠. 이런 게 평가.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이론도 한계점이 있죠. 왜? 브로이트 학파의 이론 중에 하나라고 이기 때문에 정신역동 이론의 한 이런 축을 포함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 우리 정신역동 이론, 브로이트 이론의 여러 이론들 중에서 한계점이라 나온 것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경험적 검증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프로이트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무의식이란 걸 뭐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딱 뭐 어디에 뭐 수치를 잴 수 있으면 자로 잴 수 있어요. 뭐 초음파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과학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 2차 시 때도 얘기했지만은 뭐겠습니까? 측정이 안 돼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적 검증이 일반화하기 힘들어요. 왜? 샘플이 약하니까. 샘플이 많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적 체계 속에서 구체적인 하위 수준의 개념이 부족하고 덜 체계화됐어요. 딱딱딱딱 맞게 떨어지는 뭐가 없어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냐. 본인 생각에 대한 건 나열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하위 수준. 이런 만약에 A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B, C, D 밑에 쫙 나와야 돼요. 뭐가. 그래야지 다양한 상황에 대입을 할 건데 그게 없어요. 그냥 A 딱 던져놓고 끝이에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아들러 이론의 한계점. 자, 그러면 아들러에 대한 이론을 마쳤고 아들러하고 앞에 에릭슨 이 두 정신역동 이론의 이 이론이 사회복지 우리 실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시가 아니고 미시죠. 방법에 대한 얘기,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시는 제도, 정책, 법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지금 방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실천. 예. 그래서 이거는 미시 수준인데, 미시 수준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상담이나 이런 데 많이 미쳤죠. 인간의 행동에 의미 있는 주요 인물과 초기 관계, 특히 우리 에릭슨과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 인간은 혼자 무의식에 꼴똘하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에릭슨과 아들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 따위에 초점을 두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고투를 제시했는 게 이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이 딱 찾아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환경을 조사하죠. 환경조사. 즉 뭡니까? 인테이크. 사례 관리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 학문의 핵심 단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나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에도 그 과목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상황 속의 인간. 우리 인간은 상황 속에 있잖아요. 시츄에이션. 우리 인간은 시츄에이션 속에 있죠. 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속 안에 있잖아. 환경 안에. 자,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는 게 이 두 학자죠. 자, 그리고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아동기형 오자관계, 예, 그리고 발달관계상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죠. 예, 이건 우리 현재의 사회복지
사회조사를 통해 개인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테이크, 아까 했던 사례관리, 자 그것을 바탕으로 진단하며 개입 계획을 셀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이 정신역동이론, 특히 에릭슨과 아들러 학파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뭐 앞에도 있지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계에서 좀 많이 싫어해요. 왜? 보면 이 성격 발달 단계에서 보면 32개월 전후로 성격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성격, 모난 성격, 싸가지 없는 성격 이런 것들이 생후 3, 4, 연 3, 4, 3세, 4세 정도에 보면 성격이 격정되는데 그럼 누구의 영향이 제일 크겠습니까? 아동 양육 누가 많이 해요? 남자보단 엄마, 여성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계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 이거 엄마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런 사고를 치고 그렇다? 그렇다고 말 못하죠. 말 못하잖아요. 예,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엄마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까? 음, 예. 요런 것들 때문에 여성 운동계 쪽에서 프로이트 이론, 이 정신 역동 이론에 많이 반발을 했어. 자, 에릭슨의 자아중심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과 달리 인간의 발달을 어떤 단계? 전생에였죠. 태어나가지고 죽기 전까지 발달을 한다 그랬잖아요. 프로이트 이론은 사춘기에서 딱 끝나요. 예. 그렇죠. 확대하고 자아의 긍정적 성숙을 개념화했잖아요. 프로이트 이론은 뭐예요? 되게 부정적인 거다 그랬잖아요. 에릭슨은 개방책이라 그랬죠. 폐쇄책이 아니.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회복지 실천의 타당성을 제고하게 되었죠. 에릭슨과 이 아들러 같은 경우에 사회적 관심이나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되게 많이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런 게 지금 얘기했던 이제 3차 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겁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까? 요게 되게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에 보면은 다양한 이론이 나오는데 이게 프로이트 이론, 정신역동 이론이 근간이 많이 되는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초반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무턱대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뭐 예습. 우리 이제 대학에서는 예습이란 말 안 합니다. 뭐 먼저 한번 이 교재를 읽고 오셔야 돼요. 만약에 교재 살 돈이 없다. 그럼 도서관 가가지고 이 똑같은 책 말고 제목만 비슷한 거면 내용은 비슷해요. 상세한 거는 좀 다르겠지만 비슷해요. 왜냐면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썼지만은 다 뭐겠습니까? 이거 번역서를 다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다 해외 자료예요. 외국 자료. 예. 그러니까 번역을 자기가 의역을 해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자들이 내용은 비슷해요. 미세하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지 제 말 뜻을 이해를 해요. 안 그러면 이해 못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기 초부터 이게 뭔가 하다가 뭐 하다 보면 중간고사, 그러다가 기말고사, 끝. 성적 개판 이렇게 된다고요. 사회복지 학문이 쉬운 것 같아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학 어렵죠? 예.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게 잘못 만약에 이해를 한다 그러면 더 어려운 게 사회복지학이 특히 뭐 이런 심리에 대한 이야기 이해 못 해요. 이거 근데 그 반면에 다른 거는 못 하는데 이런 거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 소설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아니면 심리학 관련 서적 많이 본 친구들 특화돼 있죠. 잘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런 거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먼저 교재도 안 읽었으면 제가 뭔 말인지 100번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러다 끝나요. 그럼 기본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랬죠. 우리 사회복지학의 제일 가장 기초적인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 개론 두 가지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1급 시험에 나는 거예요. 그럼 난 1급 안 봐.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대부분 2급 자격증 있고 조금 더 본인이 더 크려고 그러면은 1급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자, 하여튼 우리 지금 3차 시 강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댕댕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행동주의 이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